안녕하세요. 저는 배움은 짧지만 누구보다 삶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60대 남성입니다. 사실 전 살면서 배움이 짧다고 해서 부끄럽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것들을 살면서 많이 얻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간혹 제 이런 삶을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렇게 남의 삶을 함부로 폄하하는 사람의 끝은 역시나 좋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 가난한 집안의 맞이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진 공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셨고, 엄만 저와 두 여동생을 돌보면서 살뜰하게 집안일을 하셨어요. 특히나 아버진 지금도 생각이 나는 모습이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의 손입니다.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아버진 일터에서 돌아오시고 나면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말을 하셨습니다. 아버지, 잘 다녀오셨어요? 어머니가 오늘 생선 구워주신대요. 아버지 오면 먹는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 요 녀석. 아버지 말고 생선 먹는 거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버지. 저 아버지가 얼른 오시는 거 기다린 거예요. 알았다, 알았어. 얼른 들어가자. 그때 아버진 늘 따뜻하고 자식들을 진심으로 아끼셨습니다. 가족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헌신하시는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러다 보니 전 아버지처럼 그런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희 집에 불행이 닥치고 말았어요. 제가 국민학교 5학년 때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신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의료기술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고 암 자체가 무척이나 큰 병이었거든요. 거기다가 집이 가난하니 어머닌 제대로 치료를 받을 수조차 없었죠. 어머니가 아프기 시작하자 저희 집은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버진 어머니 치료비며 생활비 벌기 위해 오랜 시간 공장에서 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출퇴근이 힘드니 공장 숙소에서 생활을 하시며 한 달에 딱 한 번 쉬는 날에만 집에 오시곤 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절 옆에 앉혀두곤 신신당부를 하신 게 있었어요. 정하나, 아버지가 이렇게 집에 없을 땐 네가 우리 집 가장이다. 어머니도 동생들도 네가 잘 돌봐야 돼. 알았지? 이 아버지가 정한이 너 믿는다. 네, 아버지. 제가 엄마도 잘 돌보고 동생들도 잘 지킬게요. 그렇게 아버진 공장 숙소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쉴 틈 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버지의 노력이 하늘에선 보이지도 않았는지 저희 집의 불행은 끝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아버지가 공장 숙소 연탄가스 중독 사고로 돌아가시게 된 것이었죠. 알고 봤더니 공장 내 숙소는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고 제대로 숙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탄가스가 새어나와 사고가 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닌 장례를 치르면서 수십 번 쓰러지셨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며칠 전 집에 오셔서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아버지가 이젠 세상에 안 계신다는 게 너무나 힘들고 슬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가 떠나시고 난 후로는 집안의 생계를 위해 전 일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어릴 때부터 신문 배달이며 우유 배달이며 구두 닦이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죠. 어머닌 그런 저에게 항상 미안해 하셨습니다. 정하나, 미안하다. 엄마가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어린 네가 고생이구나. 정말 미안해. 어머니 괜찮아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어머니 꼭 낫게 해드릴게요. 전 아버지가 저에게 했던 말처럼 집안의 가장으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불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이면 중학교 2학년쯤 되었을 나이에 결국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시고 만 겁니다. 그때 장례식장은 정말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린 저와 제 동생들을 친척들 그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친척들은
장례가 치러지는 내내 저희 앞에서 모진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더라고요. 정환이 너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그러지 말고 고아원에라도 들어가. 그래야 먹고 잘 수 있을 거 아니야. 너희 혼자서 못 사니까 고아원으로 들어가. 그래. 니들 셋이서 어떻게 살려고 그래. 우리들 형편도 고만고만하고 니들 걷어줄 수 없으니까 차라리 고아원에 들어가거라. 저 고아원 안 들어갈 거예요. 뭐? 예. 그럼 너 어떻게 먹고 살려고? 엄마 아빠도 다 없는데. 우리들 중에 니들 책임져 줄 사람 아무도 없어. 책임져 달라고 안 해요.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어떻게든 제 동생들 지킬 거예요. 그땐 오히려 그 친척들의 말에 오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들은 내가 꼭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참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나 고되고 힘들더라고요. 특히나 어린 저에겐 너무나 세상이 가혹했습니다. 어릴 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전 학업도 다 포기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봤어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20살 딱 성인이 되었을 때 전 건축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전 학업을 포기했지만 동생들은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돈을 많이 벌고자 시작한 일이었죠. 건축 현장 일은 정말 몸이 고되고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전 포기하지 않고 매일같이 일을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때 당시 만났던 반장님은 정말 제 인생에서 제일 고마운 은인 중 한 분이세요. 제가 20살 때 반장님은 50대였는데 처음엔 제가 금방 도망갈 거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별다른 관심을 안 두시다가 제가 한 달 내내 꼬박 일을 나가니 그때부터 절 많이 챙겨주셨습니다. 그러다 한 번 일이 끝나고 같이 술을 한 잔 마시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반장님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정한이 넌 왜 이 힘든 일을 해? 그래도 아직 젊은데 대학도 가고 몸 안 쓰고 편한 일도 많잖아. 반장님, 저 부모님도 어릴 때 다 돌아가시고 아무도 안 계세요. 동생들도 둘인데 제가 어떻게든 책임지려고요. 저희 집 가장이 저거든요. 그러냐? 너 처음 볼 때부터 나랑 비슷하다 생각은 했었는데, 아이 어쩜 이렇게 비슷한 게 많냐? 나도 어릴 때 부모님 돌아가셔서 너처럼 소년 가장이었어. 나도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렇게 돈을 벌었지. 그래도 정하나,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세상 사는 게 마냥 힘든 것만은 아니더라. 결혼도 해서 가정도 꾸리고 행복할 때도 많다. 그러니 포기만 안 하면 돼. 그날 이후로 반장님과는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반장님은 제 곁을 항상 쫓아다니시면서 그때 건축 일을 정말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죠. 사실 지금도 그렇겠지만 건축 기술 하나 배우려면 몇 년을 쫓아다니고 옆에서 보조 노릇을 오랫동안 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전 반장님 덕분에 남들보다 좀 더 일찍 기술을 배울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반장님은 저에게 늘 포기하지 말란 말을 하셨습니다. 정하나, 자, 봐봐. 집 하나 짓는 것도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야. 이 밑부터 탄탄하게 짓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져. 사람들은 빨리 집 짓는 게 우선이라고들 하지만 평생 살 집을 짓는데 어떻게 함부로 짓겠냐. 이렇게 기반을 잘 다져야 튼튼하고 오래 가는 거다. 네, 명심할게요, 반장님. 그래, 지금은 힘들고 지겹겠지만 이 망치질만 잘하고 목질만 잘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을 거야. 그러니 열심히 배워도. 그렇게 열심히 건축 일을 배우면서 전 돈도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그래도 그 일을 하면서부턴 저희 집 생활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전 반장님께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감사한 분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반장님 아내분이랍니다. 반장님 집에도 제가 자주 갔었는데요. 그때마다 사모님께선 절 위에 파 송송 썰고 두부도 툭툭 썰어
따뜻한 김치찌개를 끓여주셨어요. 사실 어머니가 아프시고 난 후로는 집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사모님께서 차려주신 집밥은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곤 했습니다. 정하나, 얼른 먹어. 배고프지?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속이 든든해야 돼. 오늘 김치찌개 많이 끓였으니까 먹고 남은 건 싸가지고 가. 사모님, 감사합니다. 저번에 싸주신 반찬도 정말 잘 먹었어요. 제가 다음 월급 타면 꼭 맛있는 거 사올게요. 아유, 됐어. 우리 사이에 무슨. 정환이 네가 우리 아들 같아서 그래. 우리 아들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일을 못하는데 너 볼 때마다 아주 내 아들이 그러는 것 같아서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우리 남편 젊었을 때 생각도 나고 말이야. 열심히 일하다 보면 좋은 날 올 거다, 정하나. 그렇게 반장님과 사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전 정말 열심히 배우고 기술을 익혔습니다. 진짜 나중엔 집 하나 저 혼자서도 뚝딱 다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기술자가 되었어요. 이게 다 반장님과 사모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던 이유는 바로 동생들을 어떻게든 대학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동생들이 본인들도 대학에 가지 않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빠, 나 대학 안 갈래. 지금까지 오빠 혼자서 고생한 것도 미안한데 대학까지 갈 수 없어. 나 선생님한테도 대학 안 간다고 말했어. 야, 임경희, 너 오빠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몰라서 그래?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대학은 꼭 가. 어떻게 내가 대학을 가? 오빠, 이제 나도 다 컸으니까 앞으로는 오빠 인생 살아. 내가 이제부터 우리 집안 책임질게. 나도 일하면서 돈 벌게. 경희야, 오빠한테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오빠가 어떻게든 니들 책임져 준다고 했잖아. 이건 아버지랑 어머니랑 한 약속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대학 꼭 가. 오빠 생각하면 꼭 대학 가라고. 오빠가 바라는 건 그거야. 오빠, 오빠 미안해. 괜찮아. 경희성이 니들 건강하고 그리고 대학도 다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거 그거면 오빤 다 괜찮아. 정말 착했던 동생들은 제 뜻을 따라 대학에 모두 입학을 했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졸업 후엔 좋은 직장에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들이 직장에 다니게 되니 전 너무 뿌듯하고 기뻤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가 저희 삼남매를 잘 지켜봐 주신 덕분에 이렇게 이룰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한 동생들은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중에서 30%씩 매달 저한테 꼬박 보내주기도 했어요. 그때마다 전 그러지 말라며 말리곤 했고요. 경희야, 오빠한테 돈 보내지 말라니까. 월급 뭐 얼마나 받는다고. 차라리 나한테 보낼 돈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너 필요할 때 써. 아니야, 오빠.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 다니고 돈도 벌 수 있는 건 다 오빠 덕분인데 어떻게 내가 오빠한테 보답을 안 해. 이거 당연히 오빠 몫이야. 내가 이렇게 큰 건 다 오빠 덕분이라니까. 오빠도 반장님한테 항상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나도 오빠한테 너무 고맙고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받아. 그렇게 매번 거절을 해도 결국엔 제 손에 쥐어주는 월급을 받으며 전 그걸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동생들이 고생하며 버는 돈을 함부로 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곡차곡 모아 나중에 동생들이 결혼할 때 다 돌려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둘째 여동생이 20대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둘째 여동생과 결혼할 매제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처음에 인사를 왔을 때 사람 인상이 정말 순하고 착해 보였는데 점점 볼수록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둘째 여동생이 결혼을 할 땐 혼수도 싹 다 채워주기도 했고요. 여동생과 매제는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잘 살게요. 형님 덕분에 저희가 더 편하게 결혼 생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야, 매제.
내가 가방끈은 짧지만 그래도 이런 건 집안 어른이 챙겨주는 거라고 배웠어. 당연히 내가 우리 동생 결혼하는데 챙겨줘야지. 앞으로 잘 살고 무엇보다 우리 동생 꼭 행복하게 해주게. 네, 형님 말씀 명심하고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렇게 둘째 여동생이 시집을 가게 되었어요. 사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나서부턴 전 동생들을 제 자식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는 게 행복하면서도 왠지 모를 섭섭함도 생기더군요. 그런 제 마음을 여동생도 알았는지 결혼식 전날 다 같이 저희 집에 모여 아주 어렸을 때처럼 마루에 같이 모여 자기도 했습니다. 그때 여동생이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오빠, 오빠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집 한 채는 뚝딱 이제 만들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오빠 기술자야. 오빠 혼자서도 집 만들 수 있지. 근데 그건 왜? 오빠 그럼 나중에 오빠도 결혼하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살 집 한 채 짓는 거 어때? 나중에 다 같이 살면 너무너무 좋잖아. 한 3층짜리 집이면 좋겠다. 뭐? 아휴, 그 집 지으려면 한참 걸리겠네. 오빠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에이, 무슨 걱정이야. 우리도 이렇게 어엿한 직장인인데 나중에 막내도 결혼하고 오빠도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차근차근 지으면 되지. 그러니까 오빠, 나 결혼하는 거 너무 섭섭해하지 마. 내가 뭐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자주 집에 올게. 그래, 알았어. 경희야, 결혼하고서 잘 살아? 오빠가 바라는 건 이제 딱 하나야. 너 잘 사는 거. 그렇게 둘째 동생이 시집을 가고서 얼마 뒤 막내 여동생이 30대 초반일 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막내 매제도 얼마나 사람이 성실하고 착한지 딱 처음 봤을 때부터 너무나 마음에 들었어요. 누구보다 막내 동생을 아끼는 모습을 보니 잘 살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에 행복한 일들이 연달아 생기면서 가족이 점점 늘어나게 되었어요. 여동생은 결혼하고서 아들을 낳았고 막내도 결혼하고서 아들, 딸 둘을 낳았습니다. 조카들을 집에 데리고 올 때면 북적북적 집에 생기가 돌곤 했습니다. 이런 게 참 사람 사는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제가 30대 중반에 한 여자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제 인생에 결혼이라는 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아무래도 부모님도 안 계시고 형편도 넉넉한 것도 아니었고 배움도 짧다 보니 결혼은 꿈에도 꾸지 못했었죠. 그런데 아내는 저와는 다르게 행복한 가정에서 고이 자라 대학까지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연애는 그렇다 쳐도 결혼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죠. 주변에서도 다들 분에 넘치는 사람을 만난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딱 처음 처갓집에 인사를 갔을 때 제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첫 인사를 갔을 때 장인어른께선 갑자기 제 손금을 봐주시겠다며 저에게 손을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네 손 좀 펴보게나. 네? 손이요? 아, 네. 사실 뜬금없는 제안에 저는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솔직히 좀 창피한 것도 있었어요. 그때 당시 제 손은 오랜 현장 일로 굳은 살이 여기저기 배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정말 못난 손이었거든요. 그래서 주저하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장인어른께선 그 손을 꼭 붙잡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살면서 고생 꽤나 많이 했겠구만. 그래, 그래. 더 볼 거 없이 자네는 아주 합격일세. 이 손이면 우리 딸 굶어 죽진 않겠어. 아빠 뭐야? 손만 봐도 그걸 알아? 당연히 알지, 이 녀석아. 아빠 손 봐라. 아빠 손이랑 똑같지 않냐? 내가 너희들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알아? 그런데 이 손도 마찬가지로 평생 여태껏 일한 아빠 손처럼 보이는 거 보니까 자네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딱 알겠어. 자네 합격이야. 그렇게 처갓집에선 제 어떤 조건도 상황도 모두 다 상관없이 절 허락해 주셨어요. 결혼을 하고서도 처갓집에선
절 무척이나 아껴주셨어요. 장모님께선 늘 제가 가면 푸짐하게 상다리 부러지도록 밥상을 차려주셨고, 장인어른께선 항상 저에게 대단하다며 절 치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 처갓집의 든든한 지원으로 전 더 열심히 일을 하고 가정에 충실했어요. 그렇게 저희 삼남매가 각자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저희는 서로 자주 왕래하며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30대 후반이 되었을 때 정말 슬픈 일을 겪게 되었어요. 바로 제 은인이셨던 반장님께서 병에 걸려 투병을 하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 병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결국 병원에서 더 이상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어요. 그때 정말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던 반장님을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반장님을 찾아갔을 때 반장님께선 제 손을 꼭 잡아주시곤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정하나. 네, 네, 반장님. 저 여기 있어요. 그래, 정한이 나이가 벌써 이제 40이 다 돼가는구나. 어딜 가서든 씩씩하게 열심히 일하면 너도 이젠 실력이 있으니 대우받으면서 잘 될 거다. 네, 저 꼭 열심히 살게요, 반장님. 우리가 비록 인생이 평탄하지 않아 평생 망치질하면서 살았지만 난 정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구나. 우리 아내, 내 자식들, 그리고 너까지 말이다. 정하나, 넌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고마웠다. 여태껏 날 그렇게 따라줘서 고마웠어. 이 세상도 살아가고 싶지만 이젠 그만해야 될 것 같구나. 날 대신 앞으로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다오. 그렇게 전 눈물로 반장님을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반장님은 끝까지 제 앞날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 반장님의 마음을 알기에 전 정말 인생을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저와 아내는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흔히 어른들이 말하길 애들이 효도하는 건 이미 어릴 적에 다 끝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말이 맞는지 자식들이 어릴 땐 속 한 번 썩이지 않았었는데 점점 클수록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저희 또한 애들과 많이 다투곤 했어요. 특히나 큰아들은 사춘기가 되면서 음악에 빠져서 공부를 아예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법 똑똑해 학교에서 상위권이었던 아이가 음악을 한답시고 공부를 놓아버리니 부모로서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아들과 크게 다툰 적도 있었습니다. 임윤호, 너 오늘 어디 갔었어? 선생님이 야자도 안 하고 학교에서도 안 보인다고 전화가 왔더라. 너 또 이 자식 그놈의 밴드 한다고 나갔었지? 아빠, 제발 좀. 요즘은 공부만 하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그럼 너 그럼 나중에 커서 뭐 먹고 살 거야? 아빠처럼 망치 두드리면서 살 거야? 아빠가 너 힘들게 땡볕에서 일하지 말라고 공부하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넌 이래? 제 인생이에요. 제 인생 대신 살아주실 것도 아니잖아요. 뭐 임마? 다른 건 몰라도 음악은 안 돼. 학생이 공부를 해야지. 공부도 안 할 거면 음악도 하지 마. 그때는 아들의 마음도 사실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그저 공부만이 애들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또 현장에 나와 일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더울 땐 더운 대로, 추울 땐 추운 대로 고생하면서 일하는 걸 자식들까지 겪게 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조금이라도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어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였는데 제 마음처럼 자식들이 따라주질 않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딸은 공부도 제법 하고 착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아들과는 사실상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아내가 저에게 공책 한 권을 보여줬습니다. 전 그게 뭔가 해서 봤더니 아들이 음악 공부한다고 이것저것 적어둔 공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음악에 대한 공부는 정말 기가 막히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책을 넘겨보면서 아들이 진짜 단순하게 음악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한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때 처음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그날 아들을 불러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게 되었어요. 윤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가방끈이 짧아서 너한테 너무 큰 부담을 준 것 같구나. 네가 이렇게 진심으로 음악을 좋아하는 줄은 몰랐다. 미안하다. 아빠 아니에요. 죄송해요. 제가 공부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제가 아빠를 속상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니야. 앞으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음악을 하고 싶으면 음악을 하고 어떤 것이든 아빤 앞으로 다 응원하마. 그렇게 눈물로 아들과 화해를 하고서 전 그 뒤로는 자식들을 오로지 믿어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부모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지 않나요? 힘든 제 발자취를 어떻게든 따라오지 않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그 마음을 제가 잘못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음악도 시켜주게 되었는데 나중엔 시간이 지나니 아들이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 딸 둘 다 대학에도 잘 들어가고 대학도 잘 졸업했습니다. 마음 졸이며 자식을 다 키워놓으니까 이젠 제 할 일도 거의 다 끝나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곳에도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바로 둘째 여동생네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여동생이 저에게 전화를 해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속상해 죽겠어. 안서방 요즘 뭐 하는지 알아? 글쎄 친구랑 같이 동업한다고 회사도 다 그만두고 퇴직금 모아서 사업하겠대. 뭐? 갑자기? 아니,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아서 다 채우고 편히 노년 보냈다고 하더니만 갑자기 무슨 사업이야, 사업은.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그렇게 말렸는데 기어코 사업을 하겠다고 이 난리니? 아우, 정말. 이러다가 평생 모은 돈도 다 날리는 거 아닌가 몰라. 일단 있어봐. 내가 안서방이랑 좀 얘기해 볼 테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평생 직장에 다니던 매제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 저는 너무나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매제를 불러 한번 얘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런데 매제의 태도가 무척이나 확고하더군요. 매제, 아무래도 경희가 걱정이 많은가 봐. 사실 나이가 젊은 것도 아니고 이제 은퇴가 코앞인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런 것 같네. 그나저나 자네 사업은 정말 할 생각이야? 예,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 친구가 하던 사업에 제가 조금 투자해서 이어받기로 한 거예요. 친구도 평생 사업하다가 좀 일찍 은퇴하고 싶다고 해서요. 원래도 잘 되던 사업이니까 아마 제가 받아도 잘 될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사업을 하던 사람이 아닌데 괜찮겠어? 아유, 형님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친구가 이미 다 기반 닦아놓은 걸 제가 그대로 이어받는 것 뿐입니다. 요즘은 또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후가 그만큼 길어졌는데 여기서 일을 멈추면 안 되죠. 그래도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얘기를 하는 매제를 보니 더 이상은 말릴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엔 매제는 주변의 만류에도 사업을 시작했어요. 초반엔 매제가 했던 말처럼 사업도 잘 되고 제법 돈도 많이 버는 듯 했습니다. 그땐 저희의 걱정이 단순히 기후일 뿐인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점점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매제가 절 찾아오기도 했어요. 형님, 저 부탁이 하나 있는데 혹시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무슨 부탁? 요즘 저 사업이 좀 힘들어서요. 아무래도 경기가 좋지 않아서 그런가 사업 자금이 잘 융통이 안 되네요. 급한 불은 당장 꺼야 하는데 혹시나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나 해서요. 이거 정리만 되면 바로 제가 돈 들어오는 대로 갚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만 정리되면 괜찮은 건가? 예,
이것만 딱 정리되면 다른 건 문제 없어요. 제가 오죽하면 형님한테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번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전 매제의 사업을 도와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동생도 걱정되고 매제가 잘 안 되면 당연히 여동생도 힘들 테니 도와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몇 번 그렇게 도와주고 나니 언젠가부턴 자기가 힘들 때마다 매제는 항상 절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치 저한테 돈이 당연히 있는 것처럼 당당하게 돈을 빌려달라 요구하기 시작했죠. 전 그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했습니다. 안 빌려주자니 여동생이 걱정되고 그렇다고 빌려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래저래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번은 여동생이 절 찾아왔습니다. 경희야. 웬일이야? 연락도 없이.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전화 좀 하려고 했는데 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오빠, 안서방, 오빠한테 또 돈 빌려달라고 했지? 어? 그러긴 했는데 아휴, 안서방 사업이 영 힘드냐? 요즘 따라 자주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아휴, 몰라. 사업이 힘들면 그만둬야 하는 건데 사람이 왜 저러나 몰라. 아니, 그렇다고 집에 돈을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왜 저러는지 원. 오빠, 다음엔 절대 빌려주지 마. 안 된다고 해. 나 이 사람이랑 살아야 될지 말지도 모르겠어. 뭐?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사업이 어려우니까 맨날 술만 마시고 행패란 행패는 다 부리고 있어. 나 그 사람이랑 그냥 정리할 생각이니까 오빠도 이젠 더는 도와주지 마. 나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어. 전 동생의 말을 듣고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앞에선 그렇게 사람 좋은 척하던 매제가 사실은 집안에선 여동생을 못 살게 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실을 알고선 당장이라도 매제를 찾아가고 싶었지만 매제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그저 여동생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결국 매제의 사업은 얼마 못 가 쫄딱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애초에 오래전부터 빌린 돈으로 여기저기 돌려막고 있었던 상황이라 망하는 건 시간 문제였다며 여동생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여동생은 저에게 돈을 빌려주지 말라고 했던 거였어요. 어차피 망할 사업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뒤로 매제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내내 술만 마시면서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 마시고 행패를 자주 부린다고 하길래 이젠 정말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버지 제삿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다 같이 모여 제를 지냈는데 어찌된 일인지 매제도 나중에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가라고 해야 하나 싶다가 아버지 제삿날에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그냥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다 끝내고 밥을 먹는데 그때부터 매제가 갑자기 술병을 들었어요. 전 바로 매제를 말렸고요. 자네 술 마시려고? 술은 그만 마시지 그래. 아유, 형님. 이런 날 그래도 음복을 해야죠. 형님도 한잔 하세요. 아니야, 난 됐네. 그렇게 혼자서 홀짝이며 술을 마시던 매제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여동생은 얼른 밥을 먹고 같이 나가겠다며 말을 했어요. 다른 가족들은 상황을 잘 모르니 그 자리에서 제가 화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얼른 가주기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술을 마시던 매제가 저희 딸한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지영이 너 졸업한 지 오래 지난 거 아니냐? 내 고모부 졸업한 지 좀 됐죠. 야, 근데 아직도 취업을 못해서 어쩌냐? 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네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아니면 능력에 비해 눈이 높은 거야? 네? 고모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대학 졸업한 지도 한참인데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내내 알바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취업은 영 물 건너간 것 같아서 말이야. 그때 매제의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식구들이 다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아들은 작은 회사 입사에 다니고 있었고
딸은 취업을 못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가족들 다 모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저 역시 도저히 못 참겠다 싶어 한마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매제 입에서 흘러나온 소리에 저희 집안은 아주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야, 넌 네 아빠 닮아서 취업도 못하냐? 아주 그냥 부녀가 쌍으로 한심하네, 한심해. 자식 농사가 흉년이야, 흉년. 저는 매제의 말을 듣고 정말 머리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돈을 빌릴 땐 형님 최고하면서 말하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뿐 아니라 제 자식까지 무시할 수 있는지 너무 열이 받더군요. 그런데 제가 딱 화를 내기도 전에 저희 딸이 먼저 나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모부, 그럼 고모부 부모님께서도 흉년이겠네요. 뭐? 너 지금 뭐라고 했어? 흉년? 맞잖아요. 고모부도 대학까지 나와서 멀쩡히 다니던 회사 다 그만두고 사업병 걸려서 모아둔 재산 싹 다 탕진하고 이게 흉년이 아니면 뭐예요? 뭐야? 야, 너 어떻게 어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어? 내가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 어른으로서 조언해 준 건데 지금 누구한테 그런 소리를 해? 어른이요? 참, 어떤 어른이 힘든 청년한테 그런 소리를 해요? 그것도 조카한테요. 고모부는 지금 대학까지 나와서 그렇게 재산 다 까먹고 백수로 지내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취업은 하실 수나 있고요? 이 자식이 정말 너 지금 말 다 했어? 너 일로 와. 어른이 말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어디서 감히. 그때 딸은 핸드폰을 꺼내더니 문자를 매제에게 딱 보여줬습니다. 그 문자는 누구나 아는 큰 기업의 취업 합격 문자였어요. 그걸 보더니 매제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딸은 코웃음을 치며 말을 하더라고요. 저 백수 아니거든요. 엊그저께 여기 합격했거든요. 이 회사 아시죠? 저 이 회사에 합격했다고요. 어? 어디에 합격을 해? 너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제가 뭐 고모부인 줄 알아요? 고모부는 뭐 가방끈 길어서 그렇게 망하셨어요? 가방끈이 길어서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냐고요. 그럼 백수인 고모부보다 제가 나으니까 제가 고모부 무시해도 되죠? 별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사람을 무시해요? 뭐라고? 이게 진짜. 매젠 갑자기 제 딸에게 달려들어 또 행패를 부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 딸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여동생도 함께 나섰습니다. 야, 너나 잘해. 너야말로 어디서 감히 우리 조카한테 큰 소리야? 네가 뭔데 우리 오빠를 함부로 말해. 우리 오빠가 날 어떻게 키웠는데? 너 같은 자식 그래도 도와주겠다고 어떻게 했는데? 그런 오빠한테 그따위로 말해? 너야말로 내가 가만 안 둬. 여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매제의 팔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그리고 막내 여동생과 막내 매제도 화가 나 소리쳤어요. 형부, 우리 오빠 이름 석자 함부로 놀리지 마세요. 형부가 뭐가 잘났다고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 주제. 어디서 우리 오빠 그렇게 말해요? 그만하세요, 형님. 아, 제발 좀 그만하세요. 더 이상 추태 부리지 마시고 가세요. 그렇게 모든 가족들이 매제를 막아서자 결국 매제는 자기 화를 참지 못하고 밥상까지 엎어버렸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아버지 제삿날인데 이런 행패까지 부리다니 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막내 매제는 술 취해 인사불성이 된 매제의 멱살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 이거 안 되겠네. 아주 손버릇이 안 좋구만. 지금 어느 안전이라고 여기서 행패입니까?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망가졌냐고요? 이건 놔. 아, 이건 놓으라고. 못 놓습니다. 나가세요. 여기서 당장 나가시라고요. 막내 매제 말에도 둘째 매제는 꿈쩍도 않고 그 자리에서 버텼습니다. 그래서 전 끝까지 그렇게 버티고 있는 매제를 힘으로 밀어 뒤로 잡아뜨려 버렸어요. 뭐야? 아주 단체로 사람을
나 이거 가만 안 있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돼? 가만 안 있으면 어쩔 건데. 너야말로 어떻게 가족들한테 이렇게 상처를 줘? 네가 뭔데 우리 가족들한테 이러는 거야? 너 앞으로 여기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알았어? 당장 여기서 썩 꺼져. 그렇게 매제를 쫓아내곤 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매제는 끝까지 문을 열라며 두드리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계속 소란을 피우길래 막내 여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밖은 조용해졌어요. 폭풍 같았던 사건이 끝나고서 여동생은 가족들에게 모두 사과를 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지영아 미안하다. 고모가 미안해. 괜찮아 고모. 고모 잘못도 아닌데 뭘. 그래. 네 잘못 아니니 괜찮어. 그리고 그때 여동생 아들도 말을 했습니다. 엄마, 엄마 그냥 빨리 이혼해. 난 아빠 진짜 창피해 죽겠어. 엄마 이러다가 큰일 나. 그냥 이혼해. 나 괜찮으니까. 허구한 날 저 난리법석 피우는 거 나도 지겨워. 맨날 술만 마시고 저러는 거 나 도저히 못 보겠다고. 그러니까 엄마 이혼해. 알고 봤더니 저렇게 행패를 부린 건 한두 번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조카도 오죽했으면 가족들 앞에서 이혼을 하라고 할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겨우 진정하고 저희는 다시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긴 찝찝해 맥주 한 잔씩을 마시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슬슬 옛 이야기도 나누게 되었죠. 오빠, 예전에 내 친구들이 오빠 소개해달라고 했던 거 알아? 어머 아가씨, 누가 우리 서방님을 노렸대요? 아휴, 예전에 언니. 오빠가 그만큼 동네에서 알아주는 신랑감이었다니까요. 오빠가 얼마나 가족들을 잘 챙기고 부지런했는지 다들 오빠 소개해달라고 난리였어요. 그렇게 오빠가 우리를 많이 챙겼는데 오빠도 정말 대단해. 지금도 난 오빠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해. 대단하긴 아내가 가장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제 여동생은 뚝뚝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나 진짜 잘 살고 싶었는데,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말 미안해. 이렇게 못난 모습만 보여서 정말 미안해. 전 그렇게 우는 여동생을 꼭 안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경이야, 괜찮어. 오빠가 항상 얘기하지? 난 언제나 네 결정을 존중한다고. 어떤 결정이든지 오빠 널 응원할 거야. 그렇게 여동생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이혼 소장을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며칠 후 매제가 또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도대체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찾아왔나 했더니 문을 열자마자 보인 건 무릎을 꿇고 있는 매제였어요. 형님, 제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 진짜 술 끊을게요. 다신 술 안 마시고 정말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저희 아내가 이혼하겠다는 것만은 막아주십시오. 제가 이혼만 안 하면 정말 정신 차리고 살겠습니다. 자네, 내가 저번에 뭐라고 했지? 난 한 입 가지고 두말하는 사람 딱 질색이야. 내가 분명히 그때 말했지? 다시 한번 여기 한 발자국이라도 들이밀었다간 각오하는 게 좋을 거라고. 자네 오늘 한번 우리 경이 눈물 흘릴 만큼 자네 눈에도 눈물 나게 해줄 테니까 각오해. 형님, 잘못했습니다. 아이, 잘못했습니다. 어디 가나? 일로 와. 내가 자네 오늘 아작을 내줄 테니까 이리 오라고. 어디서 귀한 남의 동생을 함부로 대해? 그 책임은 네가 져야 할 거야. 결국 매제는 꽁지가 빠지게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제가 60대라고 해도 평생을 현장 일을 하다 보니 힘은 정말 장사였거든요. 그걸 아는 매제도 그동안 저에게 조심하고 예의를 다했던 건데 사람이 마음이 못돼지다 보니까 결국 이 사달이 난 거였습니다. 매제는 정말 제가 내민 도움의 손길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고
제가 도와주지 않자 그 화를 제 딸에게까지 보인 거였어요. 어른으로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지 지금 생각해도 참 어이가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끝내 여동생은 매제와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아무리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져 사는 이혼이라지만 그래도 수십 년간 한 입을 덮고 살았던 사람이랑 이혼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는 여동생이 힘들어할까봐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아내가 같이 여동생을 잘 챙겨주니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여동생도 괜찮아지더군요. 그리고 그 후로 막내 여동생도 막내 매제와 함께 퇴직한 후 조그맣게 식당을 차려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여동생이 일도 도와주면서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 똘똘 뭉쳐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지금 2년 정도 지나 가족들도 점점 안정을 찾고 행복하게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3층짜리 집 한 채를 짓고 있어요. 바로 여동생이 시집가기 전날 말했던 그 꿈을 이뤄주기 위해 시작한 일이랍니다. 지금 짓고 있는 빌라는 남양주시 퇴계읍 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먼저 저희 가족들부터 들어가고 여동생이랑 막내 동생 가족들까지 다 모여 살기로 했습니다. 요즘은 만날 때마다 다들 그 집에 언제 들어갈 수 있냐며 난리예요. 오빠, 집 어디까지 됐어? 나 요즘 너무 설레서 잠이 안 오는 거 있지. 평생 내가 그렇게 꿈꾸던 일을 이렇게 실제로 이룰 수 있게 되니까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 얼른 집에 들어가서 다 같이 매일 이렇게 밥 먹었으면 너무 좋겠다. 경이야, 집은 그냥 후딱 짓는 게 아니야. 바닥부터 차곡차곡 튼튼하게 지어야 평생 살 수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금방 뚝딱 지어줄 테니까. 이제 거의 마무리 된 것 같아. 그래, 언니. 우리 오빠가 집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짓잖아. 오빠 나랑 남편도 요즘 우리 식당에서 출퇴근 어떻게 하면 될까 맨날 그 얘기 한다니까. 우리도 사실 너무 설레. 맞아요, 형님. 저 진짜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들 모두 기다리고 있는 집은 아마 올 6월이 되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꿈이 정말 더 행복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전 열심히 집을 지으려고요. 하늘에 계신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보면 얼마나 뿌듯하고 행복해 하실까 생각을 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도 잘 안 돼 고생하던 자식들도 이렇게 잘 풀리고 나니 정말 지금은 세상이 다 제 것인 것 같습니다. 비록 여동생은 이혼을 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조카도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고요. 막내 여동생 가족들은 언제나 서로를 배려하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고요. 가끔씩 사연을 들어보다 보면 형제들끼리 연락도 안 하고 서로 안부도 묻지 않고 아예 생사조차 모르고 사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거기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면서 돈 때문에 싸워서 아주 남남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우면 돌아가신 부모님은 하늘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그래도 한평생 서로 가족으로서 지냈던 사람들인데 사이좋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조금만 더 서로를 생각하면 더 좋은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기에도 가족들과 다퉈 연락을 잘 안 하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인연을 끊고 살 게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전화 한 통 아니면 문자라도 한번 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앞으로 저희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서로 마음이 상하고 투닥거릴 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일들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제가 중심을 잡고 노력해 보려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항상 평화가 가득하시길 바라며 제 사연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